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귤아위지란 회수 남쪽의 귤을 회수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는 사람들의 성장 환경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귤과 탱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기후가 달라졌다고 하여 귤이 탱자가 될 수는 없다. 이 사자성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귤은 회수 남쪽에서 자라고 탱자는 추위를 견딜 수 있어서 회수 북쪽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귤은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진화 남부 등이 산지이며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작물이다. 귤은 가장 추운 달의 월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양자강 일대가 귤의 주요 산지이고 회수를 귤의 북방 한계선이라고 인식했다. 회수는 양자강과 황하 사이에 있으며 대륙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강이다. 남북의 기후는 말할 것도 없고 풍속 또한 달라서 사람의 기질 역시 달랐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세계 감귤류 재배지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감귤은 절강성 온주가 원산지인 온주밀감으로 1911년 일본에서 씨 없는 귤로 개량된 밀감을 들여와 시작한 것이다. 이 감귤은 탱자나무에 귤을 접붙인 것으로 씨가 없으며 추위에 잘 견디도록 품종을 개량한 것이다. 1960년대까지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남부만이 유일한 감귤류 생산지였다. 씨가 있는 원래의 귤은 제주도를 제외한 바다 너머 내륙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 작물이었다. 고려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인 이인호는 그의 저서인 파안집에서 고려 황실의 정원인 어화원에서 귤나무를 발견한 상황을 기록했다. 이인호와 어화원 관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파안집에 실려 있다. 전에 이르기를 남쪽에 있으면 귤이 되고 북쪽에 있으면 탱자가 된다 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풀이나 나무는 원래의 토양이 아니면 그 본성대로 생장할 수 없는 것이다. 어제 한림원을 나와 어화원에 이르러 높이가 한 장이나 되는 귤나무를 보았는데 맺힌 열매가 매우 많았다. 어화원 관리에게 물어보니 남주 사람이 바친 것인데 매일 아침 소금물로 뿌리에 물을 주니 그 때문에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탱자나무의 북방 한계선은 개성시 판문군 이남이다. 북한의 개성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선 탱자나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개성시 판문군 동창리에 있는 탱자나무는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탱자나무가 한반도 최북단의 탱자나무이다. 고려의 수도였다는 개성에서는 기온 때문에 탱자도 자라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인호는 궁중 화원에 귤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귤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말하고 있다. 고려 후기인 13세기에도 황도의 어화원에는 여전히 귤나무가 재배되고 있었다. 충렬왕 시기의 문신인 곽에는 영귤수라는 한시를 지어 귤을 예찬했다. 곽에는 이 귤나무를 대륙의 따뜻한 남쪽 바닷가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노래했다. 누가 무더운 남쪽 지역의 종자를 가져다가 궁궐의 옆에 옮겨 심었는가. 몸을 빼내 습기가 많은 더운 남쪽 바다와 작별하고 몸을 의탁한 땅은 궁궐 담장 가까운 곳이네. 비록 멀리 회수를 지나왔지만 동정의 향기는 줄지 않았네. 향기와 맛은 신선이 사는 곳을 머금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기별은 끊겼네. 곽에가 예찬한 귤나무는 동정귤 나무로 동정귤의 원산지는 양자강의 상류인 호남성 동정옥 군산 일대였다. 동정귤의 재배지는 양자강을 따라서 하류로 이동하였는데 태호의 동정산 일대에서 생산하는 귤도 동정귤이라고 불렀다. 당나라 이후 여러 문인의 시문에 등장하는 동정귤은 태호 동정산 일대에서 생산된 귤을 지칭했다. 태호 동정산의 동정귤은 귤 중에서 최고 명품으로 손꼽혔다. 남송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정대창은 연벌로 속집에서 남송의 명주 맞은편에
고려의 속주인 강주와 무주가 있는데 이곳에서 귤과 유자가 생산된다고 하였다. 고려의 속군에 강주가 있는데 이 지역은 고려에서 남쪽으로 5천리 되는 곳에 있다. 남송의 명주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강주의 이웃군을 무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귤과 유자가 생산되며 그 기후는 여유와 매우 흡사하다. 고려는 명주와 비스듬하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대개 남송과 고려는 서로 동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연벌로 속집의 소제목인 고려경망이라는 말은 고려의 경계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고려 황도 남쪽으로 5천리 떨어진 곳에 강주가 있고 이 강주는 명주와 마주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통설은 강주를 경남 진주 일대로 보고 무주는 광주 일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남송의 명주와 마주보고 있기에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방향도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남송의 명주에서 보면 통설로 규정된 강주와 무주는 동북 방향이지 서북 방향이 될 수 없다. 또한 무주를 현재의 전남 지역으로 비정한다면 여유의 기후와 비슷하다고 한 기록과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고려가 회수와 양자강 사이에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명주와 서로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 강주와 무주는 강소성, 안희성 일대이다. 1128년 남송은 고려에게 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대해 고려는 만약 남송에게 길을 빌려준다면 금나라도 고려를 거쳐서 남송으로 가겠다는 핑계를 댈 것이라면서 정중하게 거절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남송의 울타리나 담처럼 되어 있지 않다면 회수와 절강의 연안 지방까지가 바로 금나라와 이웃하게 될 것이니 진실로 귀국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또한 귀국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공격한다면 저들 역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반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해의 여러 고을은 필시 경비할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고려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현재의 양자강 하구인 항주와 영파가 남송의 근거지였다. 이 지역의 남쪽이 남송의 영토였고 남송의 북쪽에 고려의 영토가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강소성과 안희성 지역이 고려의 영토인데 그곳을 고려가 지키지 못한다면 북쪽의 금나라와 남쪽의 송나라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는 말이다. 현재 강소성과 안희성 지역이 고려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동서의 거리가 2천리이고 남북의 거리는 500리이며 서북쪽은 거란과 접하니 압록강을 견고하게 여겨 의지하는데 강이 너비는 300보이다. 그 강의 동쪽은 해에 임하고 물이 맑아 물속으로 열장이 보이며 동남쪽으로 명주가 바라보이는데 물이 모두 푸르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의 통설로 비정되는 고려와 남송의 지리적 위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왜 고려시대로부터 그 이전의 지도는 한 점도 전해지지 않고 역성혁명 후 집권한 조선의 왕들은 수거령을 내려서 민가의 역사서를 강탈해서 숨기려 했을까? 지금까지 귤이라는 열대 과일을 통해 고려가 대륙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탐구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제주에서 언제부터 귤이 생산되었는지, 사서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